네, 안녕하세요. 금요일입니다. 그죠? 어, 한 주일이 금방 다 가고 벌써 또 금요일이네요. 지난번에는 이번 주에는 사실은 그 당군 할아버지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당군 할아버지의 덕택에 10월 3일 개천절로 하루 월요일에 쉬었기 때문에 화수목금 나흘밖에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 일주일이 금방 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음 주에도 이번에는 세종대왕님 덕택에 그죠? 한글날 또 하루 쉬다 보니까 대체공휴일로 쉬게 되니까 또 마찬가지로 화수목금 내니까 또 여주가 계속적으로 옵니다. 보통 오늘 같은 경우에 날씨도 참 좋고 하늘도 청명하고 그러니까 뭐 바람도 선선하게 불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운동회를 가거나 그죠? 운동회를 가거나 아니면 소풍을 가거나 아주 좋은 날씨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삼성전자요. 삼성전자 동시호가가 확 내려가는 거요. 뭐 프로그램 거래 같기도 하고요. 뭐 특별하게 그 소위 동시호가가 되면은 삼성전자 이야기 지금 질문이 나와서 이상현님 갑자기 삼성전자가 빡빡 확 내려갔다고 했는데 이거는 프로그램 거래가 한꺼번에 몰린 것도 있고요. 또는 마감 경우에 매수가 매도 사이에 그 균형이 일시적으로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가 비해서 매수 물량하고 매도 물량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체결이 제일 많이 되는 쪽으로 계산해 가지고 그 거래를 체결시켜 주는데 이럴 경우에 매수세가 많이 따라오지 못할 경우에 갑자기 공백이 나서 푹 빠지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일시적인 현상이고요. 일시적인 현상이고 그 다음에 바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 가지고 과거에 그 도이치증권에서 특히 선물옵션 마감일 날 프로그램 거래를 이용해 가지고 막판에 동시호가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SK텔레콤, 삼성바이오 이런 종목들을 일거에 한가로 내던지는 바람에 동시호가에서 지수가 갑자기 추락을 했고요. 그죠? 추락을 하는 바람에 옵션에서 큰 수익을 얻었던 풋옵션을 팔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도이치증권에서 큰 수익을 얻었던 사례가 옛날에 한 10년 전쯤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선물옵션 마감날에는 프로그램 거래를 갖다가 미리 신고해라 라고 제도가 바뀌기도 했는데 이후에 기관들이 너무나 불편하다. 프로그램 신고하고 나서 나중에 거래야 못하면 어떡하냐라고 하도 아우성을 많이 치는 바람에 그 제도가 없어졌습니다만은 여하간 그러니까 낮에 열심히 거래하고 마지막에 동시호가 이제서 그 매수 주문 받고 매도 주문 받아가지고 한꺼번에 다 그 중에서 제일 최선의 가격으로 체결할 때 종종 수급상의 불안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푹 떨어지거나 푹 올라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이니까 그게 전반적으로 시장의 움직임을 좌우할 정도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이상현님 질문에 재빨리 대답을 했고요. 자, 다시 삼성전자. 오늘은 아무래도 키포인트가 삼성전자죠, 그죠?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실적을 발표했죠. 3분기 시장의 예상은 한 11억 8천억 11억 아니고 11억이 아니고 11조 8천억 11조 3천억 11조 8천억 정도를 영업수익이 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 발표로에는 그보다 시장 컨센서스보다 훨씬 떨어지는 10조 5천억으로 발표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예상보다 밑도는 실적이 발표되면서 주가가 좀 개장 초반에 약간 주춤거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겠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때까지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했을 때 주가가 어쨌노? 또 정말 할 일 없는 사람이라 그럴까요? 소위 통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예전에 사례를 막 뒤져보니까 재밌게도 삼성전자가 시장의 예상보다도 실적이 좋다라고 발표한 날에는 주가가 오르더라 이거야. 주가가 떨어지더라. 말 잘못했다. 실적이 좋다고 발표한 날은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고, 거꾸로 시장은 예상보다도 실적이 나쁘다고 발표하면은 꼭 주가가 오르더라. 그래서 이번에도 주가가 오르지 않겠나라고 은근히 사람들이 기대를 했었죠. 실제로 삼성전자 주가 이런 거 보시다시피 양중 내내 크게 하락하지 않고 떨어져봤다 2, 300원 떨어지고 잘 버티면서 플러스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역시 과거에 삼성전자 실적이 나쁠 때 주가가 올라가더라 하는 경험 법칙이 이번에도 맞는가 보다 라고 했습니다만은 막판 동시효과에서 제가 설명한 대로 약간의 수급이 흔들리는 바람에 마이너스 100원으로 끝나긴 했습니다만은 뭐 마이너스 100원 떨어진 거야 뭐 오늘 금요일이기도 하니까 뭐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굳이 말한다면 현재 막판을 볼 때 외국인들은 현재 매수세가 나오는데 그죠? 외국인들은 보다시피 현재 오늘 매수했는데 반면에 그 기관들이 1,500억 정도 매물을 내놨죠. 그죠? 내놨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거래소도 현재 차익으로 약간의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가 막판에 동시효과에서 약간 주춤거리는 이유가 되지 않겠나라고 굳이 설명이 됩니다만은, 항상 말씀드렸듯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부의 속 사정을 우리가 사정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종종 시장을 갖다가 어떻게 해석하고자 하느냐. 예? 시장을 해석할 때 종종 음모론으로 해석을 합니다. 뭔가 음모가 있을 거야. 외국인들이 대놓고 주식을 팬다더라. 기관들이 주가를 일부러 끌어내리기 위해서 악을 쓴다더라. 큰 손들이 작전을 앞두고 일단은 개미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주가를 떨어뜨린다더라 등등의 소위 음모론으로 시장을 해석하는 경향이 많아요. 음모론으로.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음모론으로 따진다면 정말 시장은 흥미진진해요. 모든 것이 다 설명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폴로호가 지구 갔습니다만, 지구란다. 달에 갔습니다만은 달에 안 갔고 순전히 사진만 찍었다. 엉터리다. 9.11 테러 난 것도 CIA가 음모를 끌어가지고 일부러 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로 인해가지고 알카에다를 없애기 위해서 한 거다. 우리나라의 리만 사태 같은 경우에도 그 아래쪽에 본다면 유태인 자본이 있어가지고, 그죠? 유태인 자본이 로스차일드 가문이라는 유태인 가문들이 들어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일부러 금융위기를 만든 거다. 등등등등등. 이렇게 시장을 음모론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무지하게 재밌는데, 어떻게 보면 그럴싸해 보입니다만은, 그렇게 해석하기 시작한다면 해석은 되고, 음모론으로 해석하면은 해석은 되고, 사후에 설명은 됩니다만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거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죠. 외국인들이 주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왜 떨어졌노? 외국인들이 일부러 끌어내리는데, 음모론으로 끌어내리는데, 주가 왜 올랐는데, 기관들이 막판에, 그죠? 9월 30일 날 3분기 실적이 앞두고 윈도우 드레싱 위해서 올렸다더라. 주가 왜 떨어졌는데, 큰 손들이 작전을 할 건데 개미들이 너무 많이 달라붙으니까 개미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개미 털기 한다더라. 이렇게 설명하면은 만사가 쉽죠. 그래서 설명이 다 돼요. 그럴싸해요. 하지만 정작 그래서 어떡할 건데? 라고 하면은 팔찌 우리가 아무 예측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말하고 싶으냐. 동시효과의 주가가 올랐든 떨어졌든 상관없고 이 모든 움직임이 시장의 모든 정보가 시장에 있는 현 상태에서 가능한 모든 정보가 어디에다 반영됩니까? 주가에다 반영될 테니까. 그죠? 주가에다 반영될 테니까 그냥 주가만을 보고 살펴보자. 주가만을 보고. 그래서 주가를 가지고 계산하는 RSI가 사라 그러면 사고, 주가로 계산되는 일목균형표에서 기준선이 팔라 그러면 팔고, 주가로 그려지는
엘리어트 파동으로 그래 볼 때 현재 5개의 파동이 안 된다 그러면은 조정 파동이라고 보고 하는 식으로 주가만을 가지고 살펴보자. 예측하자. 왜? 주가에는 모든 시장의 모든 정보들이 다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주장하는 바이죠. 그게 어떻게 본다면 속 편하죠. 그죠? 속 편하죠. 그죠? 그러니까 뭐 골치 아프게 뭐 기관이 어떻고 외국인이 어떻고 공매도가 어떻고 따지고 보면 머리는 아프고요. 종종 그런 이야기 합니다만은 잘못하면은 모든 것을 다 따져보기 위해 보다 보면 종종 어떻게 됩니까? 배가 산으로 가는 경향이 많으니까. 그죠? 배가 산으로 가니까 차라리 그것보다는 맨날 하는 이야기 단순하고 무식하게 나타난 팩트 그 자체만을 가지고 어떻게 될 거냐고 보자. 기준선 위에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시장의 균형이 아무래도 매수세가 시장에서 힘을 쓰고 있다 보니까 물론 현재 주가가 비싸다고 생각해서 파는 놈도 있겠죠. 파는 사람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기준선 위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매수세가 더 많다는 이야기니까 파는 사람보다도 사는 사람이 많고 매수세가 더욱더 강력해서 주가가 기준선 위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상승세의 가능성이 높으니까 주가가 기준선 위에 올라가면 사실아. RSI, 시장의 강도로 나타내는 건데, 시장의 힘을 나타내는 건데, 그 시장의 저력이 계속 처박히다가 기준선이 되는 30선 밑에서 위로 돌아선다면, 아하, 이제 바닥은 끝났고, 주가가 이제 돌아서기 시작하는구나.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갈 테니까 사실아. 라고 내내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멋있죠? 예. 이상현 님이 제 셔츠가 멋있다 그러니까 또 말씀을 드렸죠. 예. 이게 특정한 브랜드를 말씀드려서 안 됐습니다만 하여간 특정한 브랜드의 셔츠를 좋아해서 온갖 종종 출장 갈 때마다 또 여행 갈 때마다 그 샵에 가지고 셔츠 브랜드를 사는데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아직까지는 제가 주장한 대로 현재 외국인이 샀고 기관에 팔았고 뭐 그것도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큰 흐름상으로 봐서 아직까지 시장의 흐름은 이게 아니고 잘못 눌렀습니다. 시장의 흐름은 어디입니까? 아직까지는 위쪽에 있다. 위쪽에 있다. 그죠? 위쪽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 주가가 좀 밀렸습니다만은 그죠? 오늘의 주가가 좀 밀렸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주가가 아직까지는 우리가 RSI를 보니까 그죠? RSI 뭐 아직까지 일목균형상으로 봐서 기준선 위로 올라가고 추세가 완벽하게 돌아섰다고 말하기는 아직은 멀었고 그냥 하다못해 단기적으로나마 뭔가 상승의 근거를 찾으려 하다 보니까 RSI가 여기서 올라간 것 같다. 이거에서 올라갈 것 같다 하는 거죠. 지금 문지모님께서 코스피 코스닥은 포화형으로 봐도 될까요? 포화형. 하람이라는 뜻이죠. 그죠? 포화형. 그죠? 포화형이 뭡니까? 앞에 노에 비해서 뒤에가 작은 거죠. 그죠? 앞에는 예를 들어서 앞에가 음선, 뒤가 양선. 그래서 그러니까 거꾸로 이게 포화형이고 이 반대되는 경우에 장악형. 장악형은 뒤에가 음선, 뒤에가 이렇게 되면은 장악형, 이렇게 되는 것이 뭡니까? 포화형이죠. 포화형. 근데 지금 이게 포화형은 장악형이나 포화형을 결국에는 볼 때는 이게 근본적으로 얘들이 뭐냐 이거야 뭐야? 그냥 무슨 파동이냐? 지속형이냐? 아니면은 반전형이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이거 있고 이거 사이에 있다 그래서 이걸 다 포화형으로 이나지를 보느냐 앞에 비해서 뒤에가 작다 그래서 포화형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달라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그 전에 먼저 이놈의 패턴이 형태가 특성이 뭐냐 하는 걸 보는 게 중요합니다. 포화형이나 장악형은 둘 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속형이 아니죠. 뭡니까? 반전형입니다. 반전형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기존의 추세가 이렇게 가다가 상승세가 이어지다가 포화형이 만들어졌다. 그때부터 주가가 떨어지는. 그죠? 이게 포화형.
또는 기존의 주가가 떨어지다가 이렇게 장악형이 만들어지면서 돌아서는. 그죠? 그러니까 포화형이나 이게 장악형입니다만 이건 장악형이고 이게 포화입니다만은 포화형이든 장악형이든 간에 기존의 추세가 있고 그 다음에 패턴이 있고 그 다음에 반대로 나타나고 기존의 추세가 있고 패턴이 있고 그 다음에 반대로 방향이 나타나는 게 바로 전형적인 반전형이죠. 그죠? 반전형이죠. 자, 그러면 오늘의 코스피 지수가 포화형인지 아닌지 한번 살펴볼까요? 포화형인가요? 이 코스피 지수 맞죠? 오늘 거 맞죠? 어제 건가? 그래서 오늘 거 맞죠? 오늘 거. 그죠? 포화형 아닌데요? 포화형이라면 어제의 비해서 오늘 이렇게 작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어제는 음선이고 예를 들어서 이 방향이 반대로 돼야 돼요. 또는 어제가 양선이고 오늘이 음선이면서 이렇게 작게 나타나는 게 이 안에 다 들어가는 거. 포자가 포대 이 맞나? 제가 자신 없습니다만 이 포자에다가 포아형 해서 일본 말로 하람이라 그러거든요. 하람이. 일본말로 하람이라 하는 건데 포화형이라는 건데 이거는 지금 어제 이게 요 사흘을 그리면 첫날이 길게 이렇게 나타났고 음선이 나타났고 둘째 날이 이렇게 양선이 나타났고 오늘은 아래로 이렇게 양선인가요 음선인가요 나타났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요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람이라 보기는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굳이 포화형을 말한다면 이건 아니고 이거는 포화형이 아니고 굳이 말한다면 하루 어제 거 아이고 안 돼. 바로 들어가라. 딱 그렇죠. 왜 안 되지요? 그렇죠. 예. 이 어제 건데 어제. 이게 포화형이면 포화형이죠. 그죠? 이 어제가 포화형이라고 하면 포화형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죠? 어제는 포화형이죠. 그럼 포화형 경우에 어떻게 보느냐? 그럼 이게 음선이죠. 어제가 음선이고 어제 경우 이게 포화라면 포화형이라면 어떻게 되느냐? 자, 어제가 음선이죠. 그죠? 그 다음에 양선이죠. 그 다음날. 그러면 포화형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하냐니까 두 번째의 경우에 나타나는 패턴 요 양선의 꼴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게 음이고 그 다음에 양이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올라야 되는 거예요. 올라야. 근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오르기 위해서는 이게 오르려면 이게 더구나 포화형은 뭡니까? 무슨 형이라고? 반전형이니까 그 전에 추세가 떨어지다가 포화형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양으로 나타나면서 그런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야 이게 반전형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어제까지 하나 둘 셋 올라갔잖아요. 그죠? 이게 어제가 여기까지. 근데 패턴이 나타났죠. 굳이 요거를 갖다가 포화형이라 한다면 이게 앞에 게 음선이고 뒤에 게 양선이니까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올라야 돼. 그죠? 따라서 앞에 음선이 올라야 돼. 따라서 이게 반전형이기 때문에 그 전에 추세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떨어져야 된다고요. 근데 이 경우에는 잘 보면 그 전에 추세가 됐습니까? 올랐잖아요. 그죠? 올랐잖아. 이거는 포화형입니까? 아님. 왜 아닙니까? 만약에 이게 이렇게 안 되고 양이 안 되고 거꾸로 앞에 양이 나타나고 뒤에 게 음으로 나타나면서 이렇게 됐다 하면은 그 전에 추세가 올랐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올랐잖아. 그죠? 사흘 올랐잖아. 사흘 오른 다음에
이렇게 양설이 나타나고, 만약에 음설이 나타났다면 이거 반대로, 이게 아니고 반대로, 반대 방향으로 첫날 양이 나타나고 둘째 날 음이 나타났다면 상승했는데 포화형이네, 떨어지겠네 라고 예측할 수 있어. 그죠? 그러니까 포화형은 반전인데 기존의 추세가 바뀌어야 되는 건데 이게 뒤에 음이니까 떨어지는 쪽이고, 더구나 그 전에 올랐으니까 이거는 포화형으로 떨어졌겠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상승했는데 첫날은 음이고 둘째 날은 양이니까, 음이니까 요것만 봐서는 올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전에 내려왔다가 올라야 되는데 그 전에 올랐으니까 이거는 포화형이 아니다.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 다음에 사실은 오케이. 자, 본격적으로 패턴을 볼 때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캔들 패턴을 강의하기, 오래간만에 또 캔들 패턴을 강의해야 되겠는데, 자, 그렇습니다. 양의 위치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캔들의 패턴이 캔들의 패턴의 경우에 기계적으로 외우지 말고, 외우는 것이, 이 기계적으로 외우니까 애들이 수학을 못하는 거야. 네? 공식을 외우고 1+1은 이고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 이런 식으로 무조건 외우니까, 네? 외우니까 애들이 수학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해야 돼. 이해. 그럼 왜 장학형이나 포화형이 왜 반전인가? 왜 반전 패턴인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포화형 보겠습니다. 자, 첫날 음이야. 첫날 음이야. 음선. 네, 둘째 양선입니다. 오케이? 자, 이게 포화형이죠. 그죠? 포화형을 합시다. 그럼 떨어졌어. 이렇게 있는 형이 나타났어요. 그 앞으로 돌아설 거를 예측하기 하려면 이게 왜 반전형이 되는지를 그려보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니까 첫날의 음선과 그 다음에 둘째 날의 양선을 두 개를 합쳐가지고 봉 하나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봉 하나로.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하루고, 그죠? 또 하루니까 하루 플러스 1봉 두 개입니다만은 그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이틀짜리를 하루로 만들어 보자. 이틀봉으로 만들어 보자. 이틀봉으로. 어떻게 됩니까? 자, 음봉이니까 여기서 이게 시가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종가죠. 그 다음 날에는 양봉이니까 여기가 시가고 여기가 종가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이틀 동안에 시가는 이거죠. 여기 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틀 동안의 종가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죠. 그러니까 시가와 종가를 가지고 시가비 종가 떨어졌으니까 음선이 그려집니다. 맞습니까? 예. 그리고 아래쪽은 뭡니까? 시가 종가 그려졌으니까 장중에 최저가가 이거니까 이렇게 아래쪽으로 수렴이 달리겠죠. 맞습니까? 아래 꼬리가 달리잖아. 다시 말해서 그 전에 주가가 쭉쭉쭉쭉쭉 떨어졌으니 떨어지다가 아래쪽으로 꼬리 다 달렸다는 이야기는 뭐야? 아래쪽에서 매수세가 버티고 있다는 이야기죠. 여기가 뭐가 됩니까? 지지선이란 이야기지. 내려왔다가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주가가 떨어지다가 음봉이 꼬리가 달렸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 올라갈 거다. 그러니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하람이, 다시 말해서 포화형이 무슨 형이야? 반전이 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앞에가 음이고 이게 뭐 굳이 외우려면 앞에 게 음이고 뒤에 게 양이면 양이다. 돌아선다. 자, 내친 김에 이번에는 장학형. 네? 장학형. 또 왜 반전이, 장학형도 반전이죠. 그죠? 왜 반전인지를 생각해 보죠. 자, 뭐 할까요? 이번에는 음선으로 바뀌는 거 해볼까?
자, 첫날은 양선, 둘째 날 길다란 음선. 이 장학형이죠, 그죠? 이게 장학형이야. 이렇게 크니까 장학형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뒤에 걸 봐가지고 떨어지는구나. 우리 예상하기로 그 전에 주가가 내려오다가 이게 거꾸로 잘못 그랬다. 올라오다가 장학형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떨어질 거다. 예상이 되잖아요. 자, 이게 왜 장학형이 반전하면서 왜 하락세로 반전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두 개를 합성해 보는 거야. 합성해 봅니다. 자, 어떻게 합니까? 이틀, 여기가 시가죠? 그죠? 맞습니까? 종가 어딥니까? 음선이니까 이게 종가네. 이틀 동안의 종가 이거네. 그죠? 첫날의 시가. 이게 첫날의 시가. 이게 둘째 날의 종가. 따라서 첫날의 시가를 그리고 둘째 날의 종가를 그리면 이게 시가보다 종가가 낮으니까 음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위로 꼬리가 착 달리네. 이해했습니까? 위에 꼬리가 달리니까 주가가 올라가다가 주 맞고 내려왔다는 이야기죠. 그죠? 따라서 윗꼬리는 의미하가 뭐야? 매물이 시장에 버글버글하다. 그러니까 주가가 장장장장장 올라가다가 장장장장 올라가다가 꼬리 달고 소위 말해서 이거 뭐죠? 그 행잉맨 내지는 이게 이런 꼴 이거 뭐라 그러니까 교수형 이런 만들면 그냥 쭉 빠지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러니까 외울 필요 없어. 외울 필요 없어. 외울 필요 없고 그냥 두 개를 합성해 보면 두 개를 앞뒤로 합성해 버리면은 이게 올라가는 그림인지 내려가는 그림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죠. 그죠? 이거는 그러니까 외우면 내가 말씀드리면 외우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해하시라. 그죠? 이해하시라. 이제는 다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진모아님 말씀하신 대로 첫째는 돌아가서 아이고 걸렸다. 돌아가서 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네? 이게 뭡니까? 뒤에 게 양이니까. 네? 뒤에 게 양이니까 그 전에 투자가 올라가다가 이제 내려오다가 내려오다가 이렇게 되면은 모르겠는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 날에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것 가지고 어제 움직임을 이 패턴을 가지고 와 이건 뭐야 뭐 하람이네 뭐 저 뭐지 포화형이네 이따 이야기하는 놈들은 응태 같은 놈들이 되겠죠. 그죠? 모르겠습니다. 시장에 어제 차트 패턴을 보고 하람이니 뭐 포화형이니 어쩌니 뜨던 놈이 있다 그러면 엉터리다. 엉터리다. 코스닥. 코스닥 볼까요? 그럼 이제 코스피. 자, 코스닥은 어떤가요? 코스닥은 수상하네. 그치. 코스닥은 수상하네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코스닥, 어제하고 오늘 움직임을 본다면, 어제는 양선, 오늘은 음선. 그러네. 그쵸. 근데 올랐네. 그래서 혹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죠. 그죠? 맞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자, 중요한 것은요. 그런데, 다만, 밭도. 패턴이 듯이 절대적인 거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하람이가 나타났다. 하락했다. 음선인데 하람이다. 그럼 올라가겠네. 라고 기대했는데 실제로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하람이가 나타나는데 실제로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겁니다. 아까 내가 봤는데 아까 내가 코스피 설명하면서 하람인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는 것을 어디가 하락하다가 하람이가 나타났는데 그렇지. 이게
시가가 2373이고 종가가 2367이죠. 아, 이게 음선이구나. 네. 잘못 봤어. 이거 2373, 2367이 음선이고. 잠깐만, 아까 분명히 여기서 하람이를 하나 봤는데. 하람이를 봤는데도, 하람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가 반전하지 못하는 기호를 제가 아까 하나 발견했는데, 어디서 발견했는지 빨리 눈에 안 보이네요. 아까 분명히 설명하다가 봤는데. 이건가? 이거는? 아, 그렇죠. 이제, 이야기 좀 빨리 못 찾았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패턴이 나타났을 때, 코스피도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이런 패턴이 나타났을 때, 일단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하지만, 이게 100% 절대적인 건 아니다는 거죠. 아, 발견했다. 이게 시가 758, 종가 760. 자, 보겠습니다. 아까 코스닥에서 발견했구나. 오케이. 자, 이거 일자는 음선이죠, 그죠? 그죠? 음선이죠. 아침에 시가가 771로 시작해가지고 종가가 751로 끝났으니까 오장창창창 크게 떨어졌죠. 맞습니까? 그 다음날 보니까 시가가 758인데 종가가 760이니까 어제 둘째 날은 양선이네. 그렇죠. 첫날 음선, 둘째 날 양선, 그 다음에 하락세에 나타나는 데다가 양봉에다가 하람이니까 이거 하람이잖아, 그죠? 맞습니까? 하람이잖아. 맞습니까? 하람이잖아요. 네? 하람이 포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하락했으니까 야호 하락했으니까 올라가겠네라고 기대할 법했는데 그래 놓자. 요겁니다. 여기입니다. 그죠? 그죠? 이제 올라갈 거야 기대하고 했을 텐데 실제로 어떻게 되냐 망했죠. 진짜로 완전히 망했죠. 망해도 무슨 애들 만났다나 앞에다가 망했는데다가 이런 자가 들어가죠. 도구가 들어가서 독 망했다 그죠? 네. 그렇죠. 여기 샀으면 아니 망했잖아요. 도구가 들어가서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람이나 장학형이나 아주 중요한 그게 됐는데 종종 잘 안 맞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게 반드시 절대적인 건 아니다. 절대적인 건 아니다 하는 것을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맞을 때도 있고요. 안 맞을 때도 있으니까 그거는 막 이렇구나 정도로 패턴이 이렇구나 정도로 봐야지 패턴을 가지고 그걸 갖다가 절대적인 매매 기준으로 삼게 된다면 종종 뭡니까? 낭패 당하는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anyway 굳이 말한다면 현재 이틀 동안에 봐서 굳이 말한다면 이것도 하람인데 그죠? 하람이 음설이니까 그래도 굳이 말한다면 하락할 거로 예상되지만 우리의 예를 앞에 있던 사례를 보더라도 하람이구나는 정도이지 그걸 가지고 이제 주가가 떨어질 거다. 떨어질 거다. 여기서 매도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너무나 앞서 나가는 거다. 응급한 거다. 제가 종종 하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스웰로우 맞나? 스페로인가? cannot make 스웰로를 말해. 스페로 cannot make spring. 뭡니까? 제비 한 마리 온다 그래가지고, 그죠? 제비 한 마리 온다 그래서 바로 봄이 되는 건 아니다. 그죠? 제비 한 마리 온다 그래서 바로 봄이 되는 건 아니다. 라는 말처럼, 하람이가 나타났다 그래서 바로 와장창창창 잡아끼는 건 아니다. 물론, 제비 한 마리가 와가지고, 한 마리 이만한 당장 봄이 아니지만, 얘가 나타나면 이래가지고 봄이 오기는 오죠. 그러니까, 하람이가 나타난 다음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 때문에 떨어지건 아니라는 거죠. 하람이 때문에. 그 제비 때문에 봄이 온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봄이 올 때가 됐으니까 온 거지. 그 제비 때문에 봄이 온 건 아닌 것처럼
떨어지는 만약에 떨어진 거지 이 하람이 때문에 떨어진 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는 기술적 분석을 왜 하나? 그걸 교조적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한이 없어요. 교조적으로. 예를 들어서 61.8%, 38.2%. 무조건 61.8%의 조정을 받고 올라야 되고 38.2% 비주를 맞아야 되고 그죠? 또는 뭐 RSI가 30선 위로 올라가면 무조건 올라가야 되고 하람이가 나타나면 무조건 떨어져야 되고 이런 식의 교조 시작을 교조적으로 무조건 절대적으로 반드시 라고 해석하면은 종종 시장이 우리의 뒤통수를 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고, 예. 그래서 뒤통수를 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거 아니면 틀렸다 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항상 말씀드립니다는 내 생각이 틀렸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플랜 B를 꼭 가동하시라는 거죠. 혹시 아니면 오를 줄 알았는데 안 오르면 떨어질 줄 알았는데 안 떨어지면 혹시 아니면 어떻게 할 거다 하는 플랜 B를 꼭 갖고 계시라. RSI 보고 샀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올라갈 줄 알았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밀리면 RSI가 도로 밑으로 내려가고 있잖아. 그냥 어찌됩니까? 그래도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되면서 매수한 가격보다 밑에서 팔아라 그럴 거거든요. 여기 매수했는데 여기서 팔라 그럴 거예요. 그럼 매수한 가격에 비해서 매도한 가격이 떨어지는 바람에 로스야, 손실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플랜 B를 가동해가지고 안 팔고 버티면 어떻게 되느냐? 망한다. 망한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생각에 절대적이지 않으니까 틀릴지도 모른다. 플랜 B를 항상 가지시라 하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사설이 길어가지고 벌써 4시 10분이나 됐네요. 자, 다시 돌아가서 시장 이야기 다시 합니다. 시장은 코스피 뭐 그럭저럭 오늘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더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이란 게 예를 들어서 이때 반등할 때도 주가가 매일 양봉만 그려가지고 줄장 올라가지 않았잖아요. 어찌 올랐습니까? 오르다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하면서 꾸역꾸역 올라갔잖아요. 그죠? RSI가 여기서 매수주로 나타난 다음에 꾸역꾸역 그야말로 꾸역꾸역 올라왔습니다. 왜 꾸역 올라가느냐? 이 반등 파동이기 때문에 그죠? 반등 파동이 사파였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까? 반등 파동이기 때문에 꾸역꾸역 올라간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장장장장 이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어떻게 올라가느냐?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꾸역꾸역 올라갈 거예요. 어디까지? 여전히 우리의 목표는 기준선. 그죠? 우리의 목표는 1차 목표 기준선, 2차 목표 구름 상단. 재수 좋으면 이까지. 예, 그렇군요. 예, 안녕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유튜브 매일 하다가 유튜브 지금 여기서 하고 있잖아요. 그죠? 유튜브에 하도 악플 다는 놈들이 많아가지고, 놈이라 죄송합니다만, 하도 그 온갖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 꼴 보기 싫어가지고, 그 꼴 보기 싫어서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은 쳐다보지도 않고요. 그냥 뭐 무슨 소리 쓰든 간에 보도 않고 지금 여기 와서 그냥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분들 앞에서 그냥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그렇고. 그렇고 다시 그래서 옛날에 이때 같은 것처럼 이때 같은 주가도 꾸역꾸역 움직이면서 반등 파동이니까 꾸역꾸역 움직일 테니까 지금 오늘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슬퍼할 것도 없고 어차피 시장이란 게 자연스러운 거다. 꾸역꾸역 올 텐데 이 오늘의 움직임이 여기서 나타난 거다. 그죠? 나타난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다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러면서 예를 들어서 뭐 한 2300 정도까지는 가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여전히 기대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사실은 오늘 같은 경우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내일 나오는데 오늘 밤에 나옵니다만은 고용 지표를 앞두고 삼성전자의 실적은 별로 안 좋았고요. 그죠? 삼성전자 실적은 별로 안 좋았고. 그 다음에 미국 주가도 안 좋았고. 달러는 올랐고. 그죠? 달러는 올랐고. 달러 오늘 한 10원 좀 올랐죠. 달러는 올랐고. 그 다음에 또 뭐야? 뭐 안 좋았잖아. 그죠? 전반적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 오늘 한국은행 총재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뭐랬냐니까 5% 인플레이션 5% 밑에 되게 어려울 것 같다. 우리나라 물가가 5% 밑이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경기보다는 물가에 더 신경 쓰겠다.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보다 물가에 더 신경 쓰겠다는 얘기는 뭡니까? 금리를 계속적으로 우리나라도 올릴 거다. 우리나라 금리 올릴 거다. 그러니까 경기는 별로 안 좋고 물가는 올라갈 거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 실제 삼성전자 실적 안 좋아. 현대차도 실적 안 좋았죠. 미국 주가는 떨어졌어. 그 다음에 달러 대 원화 환율은 올랐어. 그 다음에 한국은행 총재는 총재대로 금리 올린다고 지금 그러고 앉았지. 시장에 대해 좋을 리가 없어요. 좋은 뉴스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아침에 조금 밀리다가 그래도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는 것은 워낙 그동안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현재 수준이 그래도 싸 보인다는 나름대로의 매수 세력이 그래도 좀 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느냐? RSI가 30 밑에서 위로 올라가지 않았나. 30 밑에서 위로 올라갔으니까 그래도 좀 더 갈 수 있지 않겠냐. 같은 맥락으로 코스닥도 아직은 RSI가 계속적으로 유효하니까 뭐 하락이냐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꾸역꾸역 올라가지 않겠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와, 태양광 100W나 했네요. 와, 끝내주네. 그러면 이제 에어컨 완전히 집을 여름 되면 에어컨을 에스키모처럼 이렇게 이걸로처럼 틀어도 괜찮겠네. 그죠? 자, 미국 시장에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나스닥 지수도 RSI가 반등하면서 계속적으로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습니다. RSI가 현재 거의 이제 우리의 목표치 일단은 기준선까지 왔죠. 그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올라가면은 여기서 후행스팬에 걸릴 테니까 조금 더 이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겠냐. 조금 더, 아직은 좀 더 목표가 좀 더 남았다는 정도의 이야기고요. 오늘 달러 대 원화 환율은 또 빵 올랐습니다. 그죠? 빵 올랐습니다. 빵 오른 것은 해외 시장에서 달러 인덱스가 빵 오르면서 우리나라 달러 대 원화 환율도 다시 빵 올랐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의 RSI는 아직까지는 여기서 매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여기서 매도했죠. 그죠? 여기서 매도 신호가 나타난 다음에는 아직 떨어질 수 있으니까 오늘 올랐습니다만은 역시 같은 맥락으로 떨어지고 오르고 하는 이 중간중간에 반등하는 모습이 오늘 나타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전화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맥락으로 떨어지고 오르고 할 때 오늘은 약간의 그 반등으로 말할 수 있겠다. 근본적으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위쪽으로 1440원, 50원대 가면은 한군의 저항도 만만치 않죠. 어제 제가 179억 달러로 이야기했는데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가 한 달 만에 179억 달러 줄었다. 찾아보니까 179억 달러 이거 197억 달러더라고요. 제가 지금 말 잘못했어요. 179억 달러가 아니고 197억 달러 줄었어요. 그러니까 외환보유고 줄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달러 가지고 고가에 있는 달러를 팔아가지고 시장에다가 내리 퍼부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얼마 179억 달러 갖다가 시장에다가 퍼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입으로. 그러니까 환율이 밀렸고 딜러들은 와 한국은행이 막강하네. 197억 또 179억이라네. 197억 달러를 퍼부을 정도로 그건 200억 달러를 퍼부을 정도로 했으니까 위로는 막강하네. 그러니까 좀처럼 한국에 맞서가지고 위로 올라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옆으로 기면서
한국의 눈치를 슬슬 보다가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면은 다시 올라가지 않겠나 싶습니다만은 당장에 위로 올라가지는 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죠. 전반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뭐 많이 떨어지게 따라서 달러 인덱스가 그동안에 많이 떨어졌으니까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러면서 유로도 한때 뭡니까 1.0까지 가보려고 그러다가 다시 밀렸는데 우리는 차트로 말한다면 후행 스팬에 딱 걸렸네. 그죠? 후행 스팬에 딱 걸려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후행 스팬이 유로입니다. 유로 후행 스팬이 딱 걸리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얘는 여전히 위에서 N입니다. N은 여전히 145 근처에서 해부작거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BOJ가 145 근처에서 달러를 팍 팔아제끼고 있으니까 한국은행이 달러 팔아서 달러 대 원화 환율을 1450원 이로 방어하고 있는 것처럼 엔도 145를 방어하고 있다 보니까 쉽사리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여전히 꾸역꾸역 지금 다시 상승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보이십니까? 런미비는 뭐 기장지장 상태인데 현재 반면에 이거는 뭡니까? CNH 런미비가 아니고 홍콩에서 거래되고 있는 CNH는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죠. 지금 CNY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이 휴일이다 보니까 안 나오고 있는 거고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어디였지? CNY는 지금 중국 시장이 고시가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옆으로 기는 거니까 이거는 볼 수가 없는 거고 CNH를 보면 현재 홍콩에서 위안화가 다시 한번 또 꾸역꾸역 약세 쪽으로 돌아서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달러가 강세, 그죠? 달러가 강세, 달러 대 원화 환율도 올라가고 하는 분위기고 원화 환율은 조금 떨어졌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환율이 올라봤자 한 10원쯤 올랐습니다만은 달러 대 원화 환율이 10원쯤 올랐으나 뭐 우리 시장은 그에 별로 오늘 얼마 올랐죠? 그에 별로 관계없이 꾸역꾸역 그래도 상승세가 근본적으로 달러 대 원화 환율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시장은 아직까지는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을 것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은 서로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코멘트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여기서 매수 신호 나타났습니다만은 지금 CCI가 여기서 CCI가 어떻습니까? 오늘 CCI는 현재 이 시간 현재 CCI는 94입니다. 플러스 94입니다. 란 이야기는 이게 100선이니까 100선 밑으로 내려갔다는 이야기죠. 그죠? 밑으로 내려갔던 이야기죠. 그러니까 100선 밑으로 내려올 때 우리 뭐가 됩니까? 다시 매도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팔고 사라 했습니다만은 역시 이번엔 다시 팔아라.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좋다 말았죠. 뭐 별별 없었으니까 조금만 사라 그랬으니까 실제로 재미없는 모습이 나타나다가 다시 한번 여기서 다시 이제는 매수가 아니고 매도로 바뀌었죠. 그죠? 매도. 그 다음에 비트코인 말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멀었습니다. 이더리움은 여기서 매수 신호가 나타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를 들어 얘가 조금 더 올라가지 이렇게 되면 더욱더 추가로 매수할 테니까 비트코인에 비해서 이더리움은 뭐 팔 것도 아니고 아직은 좀 더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긴 합니다만은 비트코인은 벌써 다시 아래쪽으로 그죠? 매도 쪽으로 신호가 바뀌었다. 다시 내려갈 거다. 뭐 사라 팔아라 이야기 하긴 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구름 아래쪽이다 보니까 움직임도 원활하지 못하고 있고요. 활발하지 못하고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비트코인 꼭 산다 그러면은 얼마나 사라고요? 좀에만 사라라고 했던 그 맥락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목을 이야기할 겁니다. 이제 종목을 좀 살펴볼 텐데 혹시
가상화폐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가상화폐 그 중에서 가상화폐는 예? 가상화폐는 이거 주드님이 저한테 며칠 전에 여쭤봤던 건데 가상화폐는 필요해요. 왜요? 소위 말해서 블록체인을 예? 블록체인이 유지되기 위해서 예? 유지되려면 가상화폐가 있어야 블록체인이 유지되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PC를 갖다가 여러분의 PC에 일정 메모리를 갖다가 이 블록체인에 빌려주는 건데 뭐 대가가 있어야지. 그 블록체인을 빌려주는 대가로 사용되는 게 가상화폐, 그 비트코인 같은 게 대표적인 거 아니겠어요? 나머지 알트코인은 말고.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이런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 특히 비트코인은 필요하다고 봐요. 하지만 나머지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의문시됩니다. 비트코인 말고 나머지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의문시. 비트코인은 뭐 예스 필요해. 하지만 나머지는 글쎄 이거요. 이게 실생활에 지금 베네수엘라든가 어디더라? 베네수엘라 맞죠? 콜롬비아가 어딘가 그 미국 저 중남미에 비트코인을 갖다가 법정 화폐로 쓰는 데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뭐 빵도 사 먹고 뭐 저다가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국민들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사용하는 빈도가 매우 낮잖아요. 그죠? 매우 낮잖아요. 그리고 그놈의 나라는 비트코인 떨어질 때마다 자기 나라 돈 들여가지고 세금 걷어가지고 비트코인 샀습니다만 사면 떨어지는 바람에 지금 그 평가액이 매수한 가격이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큰 소리 보고 있는 정도로 대통령이 들어가지고 비트코인까지 투자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실생활에 안착할 가능성은 없다. 실생활에 안착할 가능성은 없다. 저끼리 소위 그 블록체인을 쓰는 사람들끼리 저끼리 왔다 갔다 할 거지. 이게 실생활까지 와가지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비트코인을 가지고 커피 사 먹고 비트코인 가지고 영화 보고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다만 가상화폐가 아니고 네? 가상화폐가 아니라 CBDC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는 이거는 결국은 지금 현재 우리가 지폐도 안 쓰고 있는 판이니까 그죠? 지폐 안 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지폐 안 쓰죠. 여러분 지갑에 돈 없잖아. 뭡니까? 지금 이미 사실은 우리가 상당 부분이 디지털화 돼 있거든요. 여러분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카카오로 송금하고 친구들이 밥 먹고 N분이 나눠가지고 15,000원씩 카카오톡으로 다 보내고 있잖아. 현금 옛날에는 다 현금 가지고 일본 사람도 아직도 그래요. 일본 사람들은 밥 먹고 나면은 소위 뭡니까? 분파이 돈 나눌 때 그래서 1,500엔씩 딱 현쾌한 거래가 나옵니다만 우리는 안 그러잖아. 카카오톡으로 다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미 디지털화 됐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결국은 나중에 중앙은행이 발급하고 있는 중앙화폐를 발행하지 않고 누구나가 다 국민 전체가 다 스스로 전자지갑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자지갑을 통해서 거래가 되는 디지털화되는 중앙은행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로 갈 것 같아요. 이거는 실제 돈을 한국은행에 발행하는 돈을 디지털화한 거고 비트코인은 그게 아니고 민간인이 만든 저끼리 블록체인에서 놀면서 채굴해서 만든 걸 갖다가 돈이라 하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실생활에 들어갈 가능성은 없다. 저로서는 없다고 봅니다. 왜? 이는 근본적으로 가상화폐 가장 큰 약점이 뭡니까? 결정적인 약점이 뭐냐? 뭡니까? 볼라티리티죠. 변동성이 너무나 심해. 스테빌리티가 없어요. 안정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란 거는 돈의 역할이 1번, 2번 역할을 이야기한다면 소위 교환의 수단이고 그죠? 그 다음에 가치 저장의 이 돼야 되는데
가치 저장의 수단이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돈을 가지고 디지털, 비트코인 가지고 서로 교환하는 되지 봐도 가치 저장이 안 되잖아. 그렇습니까?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이 안 돼요. 왜요? 이거 움직이는데, 바로 막 움직이는데, 어제 1비트코인, 100코인하고, 오늘의 100코인하고 같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이때 5천만 원 했는데, 옛날에 5천 했는데, 지금은 2천만 원밖에 안 해. 2천만 원밖에 안 해. 이게 무슨 가치야? 가치 저장 수단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가상화폐는 일상선에서 들어갈 가능성은 없다. 입니다. 자, 종목 보겠습니다. 종목을 보면서 지금 여러분들 오늘 오신 분도 그렇고 처음 오신 분도 있을 테니까 언제라도 아이고 자꾸 열 누르네. 언제라도 종목에 대한 질문은 채팅창에 올려놓으시면은 제가 보고 재빨리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질문이 없으면은 제가 할 말만 재빨리 얼른 하고 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삼성전자 더 오를 기다 뭐 이런 이야기 할 겁니다만은 야간 간에 하고 난 다음에 음악을 틀 테니까 그 전에 빨리 종목에 대한 질문을 채팅창에 달아주십사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전자 똑같은 이야기, RSI가 조금 죽었습니다만은 오늘 실적이 나쁘게 발표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동안에 주가가 원강 떨어지면서 그죠? 51,000원까지 떨어지면서 3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다. 반도체 수요가 없을 거다.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요새 핸드폰 한 번 사면은 옛날에는 1년마다 바꿨는데 그렇잖아. 여러분들 핸드폰 한 번 사면은 1년마다 바꿨는데 요새는 워낙 핸드폰 질이 좋아지다 보니까 1년 만에 안 바꿔요. 그죠? 3년 5년씩만 묵어요. 5년씩 안 먹습니다. 근데 오래 가요. 젊은 아들이나 빨리 바꾸지. 비교적 이제 좀 대충의 국민 대다수는 핸드폰 빨리 안 바꿔. 테레비 경기도 안 좋은데 웬 테레비야? 냉장고 안 바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실적이 안 좋을 거라는 이야기는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거고. 삼성전자 그게 그죠? 예, 맞습니다. S8 쓰고 있죠. 맞습니다. 안 바꿔. S8 멀쩡해 좋은데, 갤럭시 S8 충분히 좋은데요. 저는 갤6가 있어요. 갤6. 얼마 전에 바꿨어요. 얼마 전에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예? 안 바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실적이 안 좋다는 건 주가에 반영됐고요. 그게 오늘 실제로 나타났고, 그래도 시장에서는 11억 81조 정도는 벌지 않겠나 했는데 그것도 못 벌었고 하지만 거의 반영됐으니까 이제는 구역구역 올라가지 않겠나 싶은데 삼성전자 주가의 모멘텀은 지금이 아니고 10월 말쯤 되면은 이제 텔레폰 컨퍼런스를 통해 가지고 이번에 문제가 아니고 내년도에 어떻게 될 거다. 내년도에 어떻게 될 거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거의 가이던스를 발표할 거예요. 그런데 그 가이던스에서 시장은 올해는 별별 없지만 내년부터는 좋아지지 않겠나 라고 기대하는데 혹시 실적 가이던스에서 내년도에도 별로 안 좋을 겁니다 라고 발표하게 된다면 혹시 시장은 실망감으로 밀릴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의 움직임을 아직까지는 코스피도 그렇고 삼전도 그렇고 둘 다 뭐로 보고 있느냐? 추세적 상승 아니고 뭐로 보고 있습니까? 반등으로 보고 있죠. RSI가 나타나는 반등으로 보고 있다. 1차적으로 기준선 목표, 2차적으로 구름 목표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후행 스핀이 걸리네. 그러니까 지금 갔다가 그때는 다시 밀리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니까 그 언저리에서 뭔가 실적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또는 이만큼 오르면은 예를 들어 이 정도 오르면 한 58,000 정도 되면은 또 그 전에 여기서 샀다가 물린 사람들이 또 매물을 던질 테니까 아무래도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삼성전자 아직은 더 갈 룸이 좀 있어 보인다는 이야기고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아직도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어 보이는데 뭡니까? 위쪽에 장벽이 버티겠죠, 그죠? 자, 엑사이즈 아까 이야기 나온 김에 자, 어제와 오늘에 보면은
어제 오늘의 움직임을 요거 본다면 어제는 음선, 오늘은 양선. 그죠? 어제는 음선, 오늘은 양선이네. 맞습니까? 예? 시가 89,000원에 비해 가지고 종가가 91,000원에 끝나시고 어제는 음선, 오늘 양선이죠. 그죠? 이게 뭡니까? 이 장악형인가요? 장악형인가요? 아닙니다. 장악형 아닙니다. 왜 아닙니까? 장악형이라고 하면 주가가 떨어지다가 장악형이 나타나면 오르는 건 모르겠는데 뒤에 양이니까. 그죠? 돌아서야 되는데 이때까지 올랐으니까 이걸 앞에 비해서 뒤에 게 길다 그래서 장악형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반지형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어쨌든 간에 하이닉스 더 올라갈 거다. 올라가려니까 여기서 좀 걸리겠다. 그러니까 요건치에서 버벅거리 공산이 높다는 이야기죠. 그죠? RSI도 58이니까 슬슬 이제 아직은 제집 아닙니다만 슬슬 이제 당장 아니더라도 일단 위쪽이 고지가 슬슬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정도가 됩니다. 자, 네이버 갖고 얼른 보고 나서 솔루스하고 그 다음에 금통위 이야기를 제가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네이버 별볼이 없죠? 네이버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네이버 별볼이 없죠? 네이버 며칠 전에 어제 그저께 와 싸다. 우와 짱대 음선이니까 17원 5천원이다. 뭐라고요? 몇 번째 하락에 폭락에 맞서라 이런 이야기 하면서 싸다라고 샀다 그러면은 어땠을까요? 망했죠. 그죠? 망했죠. 그러니까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냥 절대적으로 봐가지고 절대적인 주가 수준을 보고 와 옛날에 40만원 하던 네이버가 20만원밖에 안 하네 18만원밖에 안 하네 싸다 라는 생각은 위험하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뭐를 사가지고 뭡니까? 회사야 그래서 당근마켓을 미국의 당근마켓 사는 바람에 주가가 떨어졌는데 에이 이건 시장이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 것도 위험하다. 그런 것들이 다 녹아서 주가에 다 반영돼서 시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많이 떨어진 거야 라고 시장이 스스로 생각해서 스스로 주가가 반등하고 그래서 RSI가 올랐을 때 우리는 이때 매수해도 늦지 않으니까 이런 데서 바닥이라고 스스로 생각해 가지고 판단해서 매수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게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죠. 그죠? 카카오 똑같은 이야기. 그죠? 바닥 이야기하지 말자 이거죠. RSI조차도 트리키한 RSI조차도 사라 안 그러는데 뭘 믿고 사겠냐? 안 그렇습니까? 좀 밀리고 있고요. 자, 생각하고요. 시간상 나머지는 빼고요. 솔루스 첨단 새우제 RSI 30 탈출해서 정찰병 보냈습니다. 정말 분대대만 보냈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한번 보죠. 솔루스 첨단 소재 이거죠? 예, 그렇죠. 솔루스 첨단 소재 RSI 조금만 사는 겁니다. 맞습니다. 조금만 사는 거 맞습니다. 조금만 사는지 이때 이때 한번 보세요. 이때 어때? 자, 이때 좀 크게 볼게요. 자, 그 다음날 뿅 올랐죠. 우와 RSI 넘었네 라고 사는 건 좋았는데 역시 일목으로 볼 때 구름 밑에 있고 기준선 밑에 있고 후행스팬 밑에 있으니까 사는 건 알겠는데 많이 사는 건 별로 안 좋아 보였죠. 그죠? 이때만 하더라도. 근데 실제로 예감은 틀리지 않아서 기준선 걸리면서 후행스팬 택도 없고 바로 밀리면서 매도하라고 나왔죠. 그죠? 여기서 샀지만 여기서 팔아야 됐죠. 그죠? 그러니까 실패죠. 물론 손해는 크게 안 납니다만 그래도 안 팔면 플랜 B로서 안 팔면 망하는 거니까 하시라. 다시 한번 으쌰으쌰 밑에서 바닥을 다지다가 으쌰으쌰 올라가서 또 매수 맞는데 똑같습니다. 그죠? 똑같습니다. 일단 사기는 사는데 부행스팬 택도 없고 이게 기준선 전환선 넘어갔다 안 했으니까 근본적으로 추세가 바뀐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RSI 믿고 사는 건 괜찮으나 조금만 사더라도 만약에 이게 진짜로 바닥이라면
이렇게 된다면 조금 사는 것 가지고도 수익률은 그렇게 좋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사는 거는 리스크를 고려해서 조금 사는 것은 오히려 올바른 방법이다 하는 것을, 제 방식이 그렇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얼마로 예상하세요? 빅스텝이 대세인데 시장의 영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창용 총재가 이 사람 천재예요. 너무 잘해요. 우리 저희 후배입니다만은, 이 한국의 총재가 후배라 그러면 저는 얼마나 나이 들은지, 그러니까 뭐 후배라는 얘기 빼고 하여간 인데 사람도 좋아요. 좋은데 오늘 이상임 총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물가가 내년에도 5% 밑으로 내려가기 어렵지 않겠냐. 두 번째, 그렇다면 물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경기보다는 뭡니까? 물가에 더 신경 쓰겠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요번에 그전에 이야기하기로는 맨날 우리가 이전에 0.25%씩 올린다 라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그 기자가 물어봤어요. 이번에도 또 0.25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창용 총재가 뭐라 그랬냐니까, 전제가 바뀌지 않았냐. 전제라 그랬던가? 상황이 바뀌었다는. 그러니까 뭔가 바뀌었다 그랬어요. 뭐가 바뀌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미국이 0.5% 올릴 줄 알았는데, 미국이 실제로 얼마 올렸습니까? 0.5가 아니고 0.75씩이나 계속 올리고 있죠. 미국 0.25는 말도 안 되고, 베이비 스텝 말도 안 되고, 자이언트 스텝 알았던데, 빅 스텝인 줄 알았던데, 빅도 아니고, 뭡니까? 자이언트 스텝을 하고 있는 반에,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하고 있는 반에, 우리나라가 0.25 베이비 스텝 갈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하는 이야기의 톤을 볼 때, 경기보다는 물가에 신경 쓰겠다. 내년도에도 물가 5% 밑으로 내려가 어렵지 않겠냐. 또, 전제가 바뀌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시장에다가 0.5% 올립니다 라고 시장에다가 동네방네 광고인 거예요. 시장에도 동네방네 광고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 2% 맞습니다. 동네방네 광고인 거예요. 그렇게 올라가요. 금리 올려요. 0.5% 올립니다. 0.5% 올릴 거라고 봅니다. 이제 알잖아요. 이창용 총재가 왜 0.5% 올린다고 왜 동네방네 광고합니까? 금리 올릴 겁니다 라고 동네방네 광고했으니까 시장이 다 알아들었어요. 이게 다 채권 가격에 반영되고, 이게 다 주가에 반영되고, 그죠? 그리고 이미 예금금리도, 저기금리도 지금 4.5%씩 주잖아. 우리나라 지금 기준금리가 2.5인데, 우리나라 기준금리 2.5밖에 안 되는데, 1년짜리 예금금리를 4.5로 주잖아요. 은행에서. 안 그렇습니까? 이게 다 0.5% 올린다는 게 온 동네방네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주가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시장에서 항상 주가란 게 예상과 실제거든요. 실제 예상, 100억 적자. 근데 실제로 95억 적자. 예를 들어서 95억 적자 나왔으면 엄청나게 악재인데 시장에서는 100억 적자 나올 거 예상했는데 95억 적자 나왔으면 이게 뭐야? 호재야. 와, 끝내주네. 95억밖에 손해 안 받네라고 좋아하는 거예요. 결국은 시장의 예상치에 비해서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되는 거야. 시장에서 0.5% 올릴 거라고 예상했는데 혹시나 0.25 올린다면 호재죠. 그럴 일 없고 0.5 올린다 그러면은 쏘 별거 아니거든. 혹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0.75 올린다 라고 하면은 충격이 오겠습니다만은 0.75 올릴 가능성은 없죠.
없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뭐 경기가 작살나고 뭐 영끌한 사람들 아파트가 폭락하고 난리 날 테니까 절대 이게 못해. 그러니 0.5% 올린다고 동네 광고하고 했으니 실제로 0.5% 올릴 거고, 올리면은 시장의 예상과 부합되는 거니까 주가에 미치는 영향력은 별볼이 없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저희 경제학 원론에 보면은요, 경제학에서 보면은 물가가 떨어지는 것도 안 좋아해요. 물가가 많이 올라간 것도 안 좋아해요. 뭘 좋아하느냐? 2% 정도의 꾸준한 물가, 완만한 물가가 이상적인 상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2% 정도의 물가 상승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FOMC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2%가 물가 상승 목표다라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2%가 물가 상승 목표라는 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물가 상승 목표라는 게 없어요. 없습니다만은 대략적으로 2%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어느 나라나 다 비슷한 수준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에코프로빔 전부하고 있다가 망했습니다. 지금 어찌 대처할까요? 구름대 위에 있는 에코프로로 갈아타도 될까요? 예, 제가 웃는 것은요, 이상희아님께서 아들 성적을 50점으로 예상하고 있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60점 받으면 좋은 거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대 수준을 낮추고 있다가, 그죠? 기대 수준을 낮추고 있다가 그보다 높으면은 잘했다가 되는 거죠. 애들한테 100점 맞아라고 하고 있다가 95점 받아오면 이 자식아 임마 두 문제는 틀렸네라고 쭉 펼 거 아니야. 그럼 안 된다는 이야기죠. 예. 뭐 시작하려고 그랬지? 에코프로빔. 네. 에코프로빔. 아이고, 어디 갈 것 같으면 공부 잘하네요. 그렇습니까? 어디 가려고 공부하고 있다면, 공부 잘하냐고만은 뭐, 그러세요. 그러니까. 뭐 이야기하려고 그랬지? 에코프로 이야기하다가 그랬죠. 예. 다시. 아이고. 에코프로 비행과, 그죠? 그 다음에 에코프로와 두 개를 동시에 보죠. 자, 바꿔. 먼저 에코프로 비행부터 보겠습니다. 일단은 얘는 뭡니까? 그냥 구름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죠?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분명한 사실인데, 과연 그러면 이걸 팔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에코프로를 산다 그러면 어떻게 되노? 다 들어본다면 당연히 에코프로가 그래도 좀 나아 보여요. 그죠? 다 들어본다면 그나마 에코프로 BM보다는 프로가 그래도 좀 나아 보여. 왜? 그래, 얘들은 구름 위에 있으니까. 하지만 에코프로라 그래서 그렇게 썩 뚜렷하게 브라이트하게 보이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가 만약에 이런 정도의 상태였다. 만약에 에코프로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 그러면은 저로서는 그 BM 하지 말고, 구름 밑에 헤매는 BM 이런 거 하지 말고 빨리 프로로 갈아타십시오 라고 말하겠어요. 왜? 구름 위에 있고 기준선 위에 있고 후행스팬 위에 있으니까 위를 거칠 자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계속 갈 거라고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테다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태 같으면 저는 사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나름대로 사라 한 이야기대로 꾸역꾸역 잘 가다가 이때까지 괜찮았는데 슬슬 상승 동력이 좀 떨어지더니 지금은 어떤 상태가 됐느냐니까, 얘도 지금 기준선을 하회한 상태죠. 잘 가네. 그래도 기준선까지 잘 갔네. 근데 지금 기준선 밑에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좋았던 때에 비해 가지고는 여전히 얘도 썩 지금이 좋은 모습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뭐라 그럴까, 약하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는 약세지만 이걸 팔고 에코프로 BM은 약세지만 이걸 팔고
프로로 바꾼다 하여서 이 상황에서는 그게 싹 좋은 뭐라 그럴까 이사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어떻게 비유할 수 있나요? 어떻게 비유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그 집이 야구장 바로 앞에 있어. 시끄러워 죽겠어요. 얼마나 이 야구 깽가리 치고 이놈들이 북치고 장구치고 야구가 다 떠드는 바람에 시끄러워 죽겠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야구 매일 하잖아요. 그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집을 팔고 이사 갔는데 이제 축구장 앞으로 이사 갔어. 축구장 앞으로. 아, 축구장은 조용해. 그럼 뭡니까? 야구장은 매일 야구하니까 매일까지 저녁 때 시끄러워 죽겠는데 매일같이 야구장에 가서 시끄러워 죽겠는데 이 집을 팔고 축구장 옆으로 갔더니 이놈의 축구장은 매일 떠들진 않지만 일주일에 한 번 주말만 되면은 축구한다고 떠드는 거야. 오늘 시끄러운 거야. 그럼 뭐 매일 시끄러운 거나 일주일에 월요일 하루 빼고 매일 시끄러운 거하고 이거는 일주일에 2번 주말에 시끄러운 거하고 큰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죠. 적당한 비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만약에 파신다 그러면 에코프로 파신다 반대하지 않습니다. 반대할 때마다 팔아라. 하지만 이거 팔아서 에코프로로 갈아탄다 그래서 썩 좋다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나 에코프로 가지고 있는데 어떡할까요? 라고 한다면 일부만 팔고요. 조금만 갖고 계세요.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만약에 신규로 아무것도 없고 신규로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에코프로 BM의 원수를 갖기 위해서 이걸 가지고 그 대안으로 이름이 비슷한 에코프로로 바꾸는 것은 뭐 야구장 앞에서 축구장 옆으로 이사 가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되는 거니까 그냥 야구장에서 빨리 시끄러우면 야구장 있는 집을 팔고 야구나 축구나 아닌 숲속으로 들어가는 게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는 게 차라리 더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 야구장 축구장 이야기하느냐? 옛날에 제가 살던 곳이 목동이었는데 그죠? 목동이 이쪽은 야구장이고 그 옆에 축구장이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 생각이 갑자기 나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만은 그놈이 되겠죠. 50보 100보이지 않겠냐. 그러면 굳이 가는 것은 별로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코스피 5-3-4로 안 보고 5-4% 보면은 5-3파가 많이 찝찝한데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이것도 좀 꽉 막히게 보는 걸까요? 예. 지금 제가 고민이 그거 아닙니까? 아이고 이건가? 자, 이거 보죠. 자꾸 이게 있는 게 뜨죠. 이거는 별볼이 없죠. 이거는 날리고 이거는 안 쓰니까 날리고. 자, 지금 우리의 고민이 낙관적이 아니고 보수적으로 보았을 때 이걸 갖다가 4가 아니고 5-3의 4가 아니고 5-4로 보면 자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1은 되는데 여기가 2가 되는데 이걸 3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 이게 지금 4가 아니겠어요. 그죠? 이게 어떻게 이게 오니까 그러니까 5의 1, 5의 2, 네모 5의 1, 네모 5의 2, 네모 5의 3, 네모 5의 4가 되는데 이게 진짜 맞아. 이게 찜찜해. 이게 잘 안 돼.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3이라 그러면 3파니까 역시 5개로 나눠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잘 안 돼. 그래서 역시 이렇게 보는 것이 그래서 얘는 이래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1이고 2고 그 다음에 3에 1이고 3에 2고 그 다음에 3에 1이고 3에 2고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정통적이거든요. 정통적이거든요. 이 4고. 그래서 요거 오면은 오면서 이제 3이고, 요 3입니다. 요 1이고, 2고, 3이고, 4고, 5고 하면서 동그라미 3이 되는 거거든요.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3 되는 거니까 앞으로 갈 길은 많고, 그러면 까마득하지 이런 거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고민스러운 중에 하나입니다. 고민거리도 하나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 그래서 이거 1이고 2로 보고요. 이걸 3으로 보면서 이 사이에 요 움직임을 5가로 배분하도록 뭔가 공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주말에 30분 봉이건 아니면 5분 봉이건 더 세분해가지고 그래서 5개로 세분될 수 있도록 해보고 되면은 된다. 5개 된다. 이거 5개 어떻게든 간에 5개 된다. 되니까 여기 3이야. 지금 4야. 한 번만 더 떨어지면은 5야. 그럼 끝이야. 이제 올라갈 거야.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시도해 볼게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냥 안 해봤는데 해보죠. 뭐. 해보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고요.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 아무리 해도 5개가 안 되더라. 라고 하면은 아직도 5에 3에 4다. 5에 4가 아니고 5에 3에 4다. 아직도 좀 더 내려가지 않게 된다고 봐야 된다. 가 되겠죠. 그죠? 3-2가 짧았으니까 맞습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이게 짧았으니까 이게 복잡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약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일단은 척 봐서는 이게 1이 가지고 2는 되는데 이게 3, 1호 4 보기에는 아무래도 좀 수상하다. 아무래도 좀 수상하다. 그러니까 이게 4가 예를 들어서 이게 짧으니까 이게 뭐 복잡하게 뭐 이렇게 된다, 뭐 삼각형이 된다거나, 그죠? 삼각형이 된다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 삼각형이 되려면 복잡하게 되려면 현수님 말만 되려면 근본적으로 지금이 4라는 동그라미 4라는 게 확실해져야 되고 그러려면은 이게 확실하게 3이라는 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근본적으로 뭐냐니까 이 3이라고 말할 수 있나? 따라서 이게 4냐? 이 조차가 이게 3이고 이게 동그라미 3이고 동그라미 4라는 데 대해서 의문이스럽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주십시오. 고민해 볼게요. 오늘 주말에 더구나 세종대왕 덕택에 우리 하루 더 노니까 놀 때 뭐 하겠습니까? 놀면 뭐 합니까? 차트 들여다보면서 고민해가지고 다음 화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결과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항상 국회에서 그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뭐라 이야기하면은 뭐라 그럽니까? 검토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죠? 검토해서 일단은 그때를 모면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가 안 됐으니까 검토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검토해서 검토해서 다음 주에 월요일 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정도까지 말씀드립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했네요. 뭐 하람이도 공부하고 장학행도 공부하고 그죠? 파동도 공부하고 또 뭐 공부했지? 가상화폐가 듣고 그런 이야기도 했고 금리 이야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이야기 했는데 약간 그래도 주말이니 편안한 주말이 되시고요. 월요일이 아니고 화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